수업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주에 우리가 첫 시간 그림과 마음, 현대미술의 심리학이라는 수업에 첫 시간을 했는데요. 그때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일단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이 마음이라는 것이 단지 이렇게 정서적 차원만은 아니다.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우선은 마음, 정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심리,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뇌과학과 관련된 것으로서 정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두 번째 심리는 사실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걸 보면 아시겠지만 한편으로는 되게 철학적인 의미도 담고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 피지컬한,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우리 신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뇌의 문제, 이런 식으로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각보다 그렇게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는 것. 우리가 마음이 안 좋아, 뭐 기뻐,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마음하고 조금 더 의미의 지층이 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고, 그거 복합적으로 사실은 마음이죠. 뭐 이런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그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를 어떻게 그러면 이 심리 내지는 마음, 정신, 뇌와 연결시켜서 공부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 쭉 하면서 제가 이제 현재 우리 한국 사회에서 출판 문화 내지는 출판에 관련된 어떤 경향들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가, 그런 얘기들도 잠깐 했었고요. 그죠? 그다음에 마크 로스코의 책풀을 예로 들면서 그림과 심리의 문제, 그리고 우리가 미술에서 정서적으로 이렇게 피드백 받거나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얘기 좀 했었고요. 제가 지금 뭐 하는지 아시죠? 네. 지난주 수업을 네, 그다음에 카스퍼 다비드 프리드리히 그림도 보신 거 기억하실 텐데, 카스퍼 다비드 프리드리히와 마크 로스코와 연관관계가 하나 있죠. 그 미학 용어를 제가 좀 설명을 했는데요. 미학 개념이 있습니다. 뭡니까? 순고 맞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시는, 우리 시험은 안 봐요. 시험은 안 보지만 여러분들이 그 단어를 가지고 생각을 하실 수 있고, 또 오늘 우리가 그 얘기를 할 텐데 세계를 이해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그냥 와 멋지다와 이런 상태는 숭고함을 느끼고 있는 상태야 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좀 의미의 층위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어떤 우리가 용어나 개념을 더 알면 알수록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뭉뚱그려서 알고 있던 게 조금 더 예각이 있게, 좀 더 섬세하게 정확하게 알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진짜 감동이야. 막 이렇게 가슴이 너무너무 부풀어 오를 정도로 벅차, 막 이렇게 말하는 것과 굉장히 숭고함이 느껴져, 이렇게 말하는 게 큰 틀에서는 비슷한 뜻이지만 또 상당히 개념적으로 다를 수 있고, 자기의 어떤 지각 상태를, 현재 처해 있는 지각 상태를 좀 더 정교하게 설명하는 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나르시스 그린 것도 얘기를 했죠. 오늘 이게 또 나올 거예요, 여러분. 나르시즘에 관련한 게. 그 다음에 이 마리아의 눈물도 오늘 다시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 마지막에 제가 보여드린 건 현대 미디어 아트, 현대미술에서 거장에 속하는 빌비올라의 작품, 빌바이올라라고도 발음하는데요. 빌비올라의 작품에서 비디오 작품이지만 일정 부분만 여러분께 보여드리면서 이 사람이 표출하고 있는 감정이 뭐냐, 이모션이 뭐냐, 이거를 여러분께 질문을 했었고, 여러분들이 그와 관련한 어떤 말씀들을 하셨었어요. 그게 끝이었는데 기억하시나요? 그죠? 네, 그러면 네, 숨이 좀 차합니다. 정말 저기 제가 있는 연구실은 저 예대여서 저 끝에 있거든요. 저 반대편에. 거기서부터 산등성을 넘어서 거의 한 2분 만에 지금 다녀왔습니다. 학생들이죠. 자, 이제 오늘 수업으로 들어와서요. 오늘 수업은 이제 제 커리큘럼을 밝혀놓은 것처럼 커리큘럼 밝혀놓은 것처럼 두 번째 생각과 이미지 읽기라는 주제로 들어왔는데, 여기서 생각이라는 것도 또 여러 의미를 띌 수 있습니다. 생각, 여러분 우리 잡념도 있잖아요. 그것도 생각이잖아요. 근데 생각이 한편으로는 그런 어떤 정리되지 않은 어떤 것들의 활동,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어떤 개념적이거나 지적이거나 논리적 사고를 하는 것도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죠? 또 한편으로는 매우 주관적인 어떤 느낌에 대한 것들도 우리 생각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여러 의미에서의 생각이라는 것을 오늘은 특히 이제 제가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어 하는 거는 브레인 사이언스라고 하는 뇌과학에서 미리 좀 말씀드리면 오늘 약간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제가 여러분께 좀 권하고 싶은 거는 다 우리가 알아야 된다가 아니라 한번 이렇게 세계의 나를 노출해 본다. 그렇게 좀 어려운 개념이나 뭐 논리에 그런 정도로. 그리고 잊어버릴 수도 있죠. 지나갈 수 있고요. 저도 다 몰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늘 공부를 좀 할 건데, 그래서 뇌 문제, 뇌와 관련한 거, 깊이는 안 들어갈 거지만, 그다음에 이제 그 뇌가 이를테면 우리의 감각과 우리의 지각과 어떻게 연결되거나 내지는 지각을 만들어내거나 하는지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거에 다 관련된 게 저거 마음, 감정, 사고, 그리고 경험, 기억,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미술을 중심으로 공부하니까 이미지 문제 이렇게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에서 일단 제가 이 얘기는 일단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겠냐면 우리 이미지를 볼 때 내지는 미술 작품을 볼 때 어떤 식의 방식으로 보지와 관련된 거를 미술사학자 아니면 저 같은 미학자 이런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뇌과학자의 관점에서 정의하고 있는 거를. 근데 이거는 미술사나 미학이나 내지는 미술 이론이나 비평에서도 정말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어서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인용을 해왔는데 지난주에도 소개했고 오늘 제가 이렇게 오늘 또 들고 온 지난주에 이렇게 제가 책 두 권 세워놨었죠. 한 권 안 세워는 지금 안 보이는데 아십니까? 네, 까다로운 대사. 네, 제 책입니다. 오해 감 있어요. 네. 어쨌든 이 에릭 칸들의 이 사람은 뇌과학자인데 노벨상을 받은 그래서 이 분야에서 굉장히 탁월한 당연히 학자이지만 이분의 스페셜 필드가 그러니까 특화된 분야가 어디냐면 뇌과학 쪽에서도 미술을 접목해가지고 뇌를 설명하는 거예요. 인간의 뇌와 소위 신경을. 그래서 분명히 이제 미술 쪽에서 보면 이 사람은 좀 약간 환원주의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뇌를 설명하고 싶으니까 미술을 자꾸 그쪽에다 대입하는 경향이 조금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미술과 뇌에 대한 설명을 결부되는 부분을 아주 인문학적으로, 그러니까 의학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인문학적으로 잘 서술하고 있는 학자입니다. 근데 이제 에릭 캔들이 이 책에서 제가 인용한 211페이지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감상자가 이미지를 어떻게 접하는가, 어떻게 이해하는가 관련해서. 선생님 죄송한데 뒷문 좀 잠깐 닫아주실래요? 잠깐이 아니고 수업 중에는 이게 되게 산만하게 느껴져서요. 문이 열려 있으면. 네. 감상자는 어떻게 이미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또 자기가 사용하는가 뭐 관련해서 4개의 큰 틀을 얘기한 3개인데 따지면 이제 4개예요. 큰 틀을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사실은 미학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 다만 좀 다른 건 하향, 상향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고 뇌과학으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우선 첫 번째 회화적인 내용,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려진 내용을 우리는 감상을 할 때 읽는다. 그죠? 우리 뭐 그려졌나 보자 이렇게 처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회화적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이미지 양식 분석.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거는 부상회화네, 이건 추상이네, 내지는 이거는 초현실주의적 스타일이야. 뭐 이거는 그리스 시대 뭐 양식이야 이렇게 말하죠. 양식이 영어로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스타일을 가지고 우리가 회화 이미지의 양식을 가지고 또 본다는 겁니다. 이미지를 읽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미지에 대한 상향 감정 반응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감정은 우리가 지난주부터 얘기한 것처럼 마음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일부의 의미가 감정이다, 이모션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보면 이미지에 대해서 상향 감정 반응이라는 건 뭐냐면 상향이 뭐죠 여러분? 위로 향하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한자로 상향은 위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되게 여러분 쉬워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뭐 형이 상학, 형이 하학 이런 농담 들어보셨죠?
그래서 형이 하하그 허리 아래야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그건 이제 뭐 좀 약간 농담 같은 거지만 우리가 되게 기본적인 감각 내지는 본능 이런 것들 동물적 감각 뭐 이렇게 말할 때 그게 아래 부분이라면 그것들이 뇌 인지적인 차원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방향이 상향인 거예요. 이 뇌과학에서 말하는 건. 오케이? 그러니까 그냥 예를 들면 제가 뜨거운 물을 이렇게 딱 닿았다 그러면 아 뜨거워 이렇게 되잖아요. 피부에 촉각이 반응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굉장히 기본적인 감각 반응이죠. 근데 그게 아 뜨거워. 근데 아 이거 너무 내가 이렇게 뜨거운 물에다가 손을 댔구나 이렇게 하는 거는 어때요? 뇌가 이제 분석해내는 거지 않습니까? 의미를. 그게 뭐죠? 아래에서 위로 가는 의미에서 상향. 근데 이미지에 대한 상향 감정 반응은 뭐겠어요? 그러면 싫어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가 이게 아 저기 저렇게 그려져 있었고 싫구나 이렇게 느낀다든가 물론 이렇게 논리적으로 다 순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이러면서 안 볼래 뭐 이렇게 간다면 그걸 일종의 뭐라고요? 상향 감정 반응이다 라고 하고 세 번째는 이미지가 불러낸 하향 인지적 연상 이렇게 여기 되게 중요한 말은 뭐예요? 위에는 감각 반응이고 감정 반응이고 두 번째는 인지적 연상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향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이제 말의 감각으로는 상향이 더 좋은 것 같고 그럴 텐데 좋고 나쁘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감각에서 의식으로 가느냐 의식적인 것들을 가지고 감각적인 것까지를 이해하느냐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미술 작품만이 아닌데 이미지에 대해서 전반을 그런 건데 예를 들면 이게 뭐야 이렇게 보면서 아 이게 뭘 상징하니까 이런 건가 보다 이렇게 되면 뭐예요? 그래서 처음에 봤을 때는 별 느낌이 없었는데 이렇게 보고 자기가 이렇게 좀 이해를 해서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게 그렇구나 이게 그러니까 그런 작품이구나 하면 뭘까요? 하향 인지적 연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면 자기가 예전에 아 내가 마크로스코는 강수미 교수 수업에서 들었어. 순고래. 여기서 순고를 느껴. 뭐 이러면 뭐예요? 하향 인지적 연상인 겁니다. 오케이? 네. 크게 어렵지 않으시죠? 네.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지식으로만 알 게 아니라 여러분이 실제로 미술관을 가거나 아니면 심지어 이미지니까 어때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 대해서도 실체가 아니라 저 사람 얼굴이 저 사람의 이런 취향이 뭐 스타일이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 앞부분은 조금 좀 논의를 좀 하고 지나갈게요. 사례부터 보지 않고 여러분 지난주에 제 성격이 급하게 보이시죠? 네. 지난주에 바실리카라는 거를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네. 교회당 뭐 이렇게 성당 뭐 현대적 개념으로 하면 그것이 어떤 거에 비례와 형상을 따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인간의 신체의 비례와 형상이 바실리카의 기본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네. 그리고 그 사람의 뭐 그 제자는 아닌데 그 문서상으로 보면 같이 피렌체에서 어딘가로 가면서 이렇게 그 논의를 했다고 하네요. 사기차이라는 젊은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런 말을 했답니다. 인간은 세계의 모델이다. 인간은 세계의 모델이다. 무슨 뜻인 것 같으세요? 인간이 세계의 모델이다. 그럼 인간은 세계의 어떤 부분을 요약하고 있다, 뭐 압축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또 앞에 미란디 그 설명처럼 인간이 마치 세계의 어떤 척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건축을 할 때도 인간의 어떤 비례와 형상이 반영돼야 하고 뭐 그림을 그릴 때도 아니면 또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아니면 자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을 봐야 된다.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동양과학이랑 상당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사실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인간은 세계의 모델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을 우리가 좀 더 풀어보면 인간을 탐구하면 우리가 세계를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인간 안에 세계의 많은 그 세계의 어떤 것들이 다 이렇게
그 표상돼 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를테면 인간이 뭐 예를 들면 뭐 외부 세계를 어떻게 지각하는지 아니면 뭐 어떤 거에 대해서 판단하는지가 결국은 그 세계가 인간 안에 들어와 있는 어떤 형국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간은 세계의 모델이다. 이 말이 더 많은 해석을 불러오는 말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제 미술로서 내지는 예술로서 생각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은 세계의 모델이다. 결국은 인간과 세계가 있는데 물론 그리고 인간은 세계의 일부죠. 부분이죠. 그죠? 근데 또 이 말을 뒤집으면 인간은 세계의 모델이다는 뒤집으면 세계가 인간의 일부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뭐 좀 거창하지 않게 생각해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죽었어요. 그럼 세계가 끝난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인간은 세계 모델이란 말은 내가 세계다 인 거하고 똑같은 얘기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말하면 또 너무 이렇게 과잉이 되니까 나는 세계의 일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내가 없어지면 그 세계가 사라진다는 뜻에서는 또 내가 그 세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관계를 예술로서 보면 뭐냐면 재현인 겁니다. 인간은 세계를 재현하고 세계는 인간을 재현한다. 이렇게 바실리카는 인체의 비례와 형상을 담는다라고 하는 것도 그 재현의 관계인 거죠. 그래서 어때요? 네, 어쨌든 근데 철학에서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 표상이라고 합니다. 같은 단어를 써요. 영어로는 representation. 독일어는 똑같아요. 여기 보면 여러분 접두사를 우리가 붙어 있잖아요. 어? 여기는 presentation, 명사형은 presence, 현존, 존재함, 지금 있음이에요. 근데 그것이 반복해서 다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가 있어, 사과가 있어. 근데 사과의 재현은 다시 있게 하는 거야, 사과를. 캔버스 위에다. 오케이? 그죠? 자, 근데 인간은 세계의 모델이라는 건 결국은 인간과 세계의 관계가 재현의 관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16세기 이탈리아 밀라노 출신의 화가 카라바치오 그림을 좀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카라바치오의 그림 제목을 딱 보시면 나르시스, 그 워터하우스의 그림하고 주제가 똑같죠. 네. 16세기에 이 나르시서스를 그린 카라바치오의 그림 속에서 워터하우스하고 상당히 다른 지점은 뭡니까? 그러니까 워터하우스의 그림은 상당히 로맨틱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풍경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에서 나르시서스가 물을 보고 이렇게 있는, 엎드려 있는 그 장면이었는데 여러분 제가 보여드리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뇌는 수동적이고 싶어하는 경향이 커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려야 되는데 보여주면 어떠냐면 바로 이러고 지나가 버려요. 떠올리세요. 지난주에 봤던 거, 좀 전에 봤던 거, 보여드렸던 거. 자, 그 그림하고 이 그림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있어요. 물론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차이가 있지만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 차이가 있어요. 물론 시대도 달라요. 무려 2세기나 워터하우스의 그림이 더 이후에 그려진 거예요. 근데 16세기 르네상스 시기에 그린 카라바초가 정말 대가족 면모가 보이는 그림인데 뭐가 결정적으로 다른 것 같으세요? 모르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잘 안 보여서 그런가요? 어떠세요? 질문하지 말고 답. 이 그림에서는 사실 이 인물과 이 인물이 동일해 보이지 않지 않으세요? 네, 뭐가 다르죠? 나이든 맞습니다. 여기는 나이든 사람의 얼굴이 있고 여기는 미소년의 얼굴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카라바초의 이 그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냥 이렇게 딱 보는 거지만, 그래서 회화의 이미지 내용을 먼저 보죠. 아까 에릭 한들이 얘기한 것 같이 이미지 내용을 보고 양식적인 걸 볼 수 있어요. 굉장히 르네상스 시기의 회화에서의 그 굉장히 정교함과 풍부하게 아주 균형 잡힌 묘사력을 스타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감정적 반응으로는 뭘까요? 우와 잘 그렸다 뭐 이렇게 뭐 그렇게 될 수 있지만 하야민지적 반응을 해보면 여기서 우리는 뭘 보냐면 그림을 정교하게 보기 시작하는데 물에 비친 얼굴인데 왜 똑같지가 않지를 생각하게 되는 거고 거기에 이제 카라바조의 메시지를 읽어내게 되는 거죠. 뭐냐면 물에 비친 얼굴은 사실은 그 나르시소스의 미래 모습인 거예요. 지금 이 아름답고 모든 여성들이 사랑하는 사랑을 맞지 않는 그러나 자기는 그 사랑을 거부하는 지난주에 제가 이 그리스 신화 얘기했죠. 거부할 수 있는 그 잘난 미소년이 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는데 그 얼굴은 어떤 얼굴이다? 늙고 이제는 뭔가 더 이상 사랑받지 못할 것 같은 뭔가 슬픔, 비탄에 잠긴 얼굴이라는 거예요. 그럼 두 세계가 시간차도 있고 완전히 다른 물에 비쳤다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은 논리적으로 보면 그런 거지만 카라바지오는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말하자면 이 젊음도 한계가 있다. 그리고 이 날소스의 내면에는 그 늙음에 대한 공포가 있다. 자기도 자기의 뭐 이렇게 날소스를 설명하지만 분명히 그 날소스 자기의 안에는 미래에 대한 늙음에 대한 추해지는 거에 대한 공포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인간은 다비치식으로 말해서 인간은 세계 모델이지만 그 세계 모델이 일테면 그 고지고대로 재현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이 인간의 어떤 사고, 의식, 철학 이것들을 담고 있을 수 있는 거죠.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제가 간단하게 다시 정리하면 이미지가 고지고대로 무엇인가를 그냥 감각적으로 딱 보는 그것이 아니고 생각을 결부시켜야지만 이 의미를 읽고 제대로 된 감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워터하우스의 그림과 굳이 비교하면 이 카라바조 그림이 저는 더 위대한 그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워터하우스 그림은 장면을 묘사해줘요. 그리스 신화에 우리가 그리스 신화에서 오비디우스의 변신에서 히아신스가 된 나르시소스 이야기를 글로 읽을 수 있어요. 그거를 워터하우스는 또 한 장의 그림 이미지로 확 장면처럼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지금 카라바조의 그림은 어떠냐면 뭔가를 친절하게 다 이렇게 디스크라이브 한다고 그래요. 묘사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연상하고 추측하고 의미를 찾아 나서게 하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얘기를 일단 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어느 주제로 가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따 보겠지만 우리의 뇌가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네, 카라바조의 그림. 그 다음에 이제 눈물 얘기 좀 해볼까요? 지난주에도 마리아의 눈물 그림 보여드렸잖아요. 여러분 눈물은 지난주에 제가 그 얘기했죠. 인간만이 갖고 있는 특징이라고. 동물이 눈물을 흘리거나 감정을 눈물로 울음으로 표현하진 않는데 인간만이 유일하게 눈물을 흘린다. 그러니까 울긴 하죠 동물들. 이렇게 뭐 울부짖는다고 우리가 이해하는 그걸 하잖아요. 근데 인간만이 이제 눈물을 흘린다. 소도 하지 않나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럼 우리가 눈물이라고 인정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근데 자 지금 이 그림은 하나는 티치아노 이탈리아 르네상스 화가 티치아노의 그림이고요. 막달라 마리아의 회개라는 제목의 작품이고 다른 한쪽은 영화. 여러분은 아실 것 같은 영화. 우리 학생들은 전혀 모르는 영화. 네. 저기 옛날 저한테 배운 학생이 오늘 와 있는데 모르죠? 카사블랑카? 제목만 알아요? 그럼 당신도 좀 나이가 있는 거예요? 네. 저 카사블랑카라는 영화 속에 잉그리드 버그만이라고 정말 요즘 배우들보다 정말 엄청 예쁘죠. 아름답죠. 근데 이 카사블랑카의 장면에서 잉그리드 버그만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클로즈업 한 겁니다. 감독이. 근데 여러분 두 장면을 제가 이렇게 가지고 온 거는 일단 한쪽은 회화예요. 그죠? 그리고 한쪽은 영화예요. 필름 카메라로 찍은 영화의 스틸컷이거든요. 근데 눈물을 묘사하고 있는 그 스타일이 상당히 유사하지 않습니까?
눈에 클로즈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눈물 방울이 맺혀 있는 아름답게 맺힌 이렇게 눈가로 그 부분을 묘사하고 있죠. 1960년대, 40년대 영화인데 벌써 이렇게 정말 아름답게 찍어놨는데 일단 이 장면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건 뭐 소재로는 눈물이고요. 그 다음에 표현법으로, 그러니까 스타일이나 양식으로는 회화와 필름이라는 게 다르지만 어때요? 이렇게 그 눈물을 묘사한 이미지 스타일은 상당히 유사해 보이지 않습니까? 연관관계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눈물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자, 그림과 눈물의 문제에서 앞에 봤던 티차노의 그림이나 그다음에 마리아의 눈물이라는 그림, 성당 벽화 같은 경우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건 그 눈물을 그렸다인데 사실 인간의 감정 중에서 굉장히 뚜렷한 그리고 상대를 가장 약화시키는 소위 감정적 표현 중에 하나가 눈물 아닙니까? 눈물을 흘리는 것들. 근데 그것들을 미술과 결부시켜서 일테면 내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 아니라 미술 작품과 관계 속에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명시적이고 가장 깊게 감동했다는 걸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그림 앞에서 눈물 흘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림 앞에서 여러분 그런 적 있으세요? 미국의 그 시카고 대학의 미술사 교수인 이 제임스 엘키스 같은 경우가 그거에 주목해서 그림과 눈물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의 첫부분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생각보다 사람들은 눈물을 많이 흘리지 않고 특히 그림 앞에서 울어봤다는 사람들은 극소수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미술 작품에 감동한다 하더라도 거기서 뭐 자기를 무너뜨릴 만큼의 감동, 눈물을 자기 통제를 못할 만큼 눈물을 흘리는 그런 정도의 감동을 받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엘키스에 따르면 자기가 그림과 눈물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림이 세상에 처음 등장했을 때 사람들이 그림 앞에서 울었다. 이건 뭐 검증하기 어렵죠. 미술사에서도 여러분 뭐 이렇게 회화의 기원이 어디냐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고대 로마의 학자 AD 2세기부터 플리니우스라는 사람이 쓴 책에 나와요. The Origin of Painting, The Origin of Drawing.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서 눈물을 흘렸는지 아닌지 검증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이제 유추컨대 이미지가 처음 있었을 때 사람들은 거기 앞에서 눈물을 흘렸을 것이다. 이렇게 가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눈물을 흘린다는 걸 한편으로는 뭐 감동, 우리는 현대적 개념으로 그러지만 연민, 공포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그게 고대 그리스 예술에서 목표로 했던 그 감정의 소위 배설이라고 하는 카타르시스에 결부된 것으로서 예술이 존재했던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대 그리스 영국을 봤던 그리스 시민들을 상상해 보면 고대 그리스 시민들이 예를 들면 킹 오이디푸스 아시죠? 여러분 오이디푸스와 뭐 자기 아버지를 자기 모르게 죽이고 자기 어머니를 부인으로 맞이하고 뭐 이런 그 굉장히 비극적 신화 이런 것들을 공연을 했을 때 그리스 시민들이 그걸 보고 눈물을 흘리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감정의 찌꺼기들이 일상생활 속에 막 쌓여있던 거를 해소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리스에서는 맨날 연극이 펼쳐지고 그랬던 건 아니에요. 바크스 축제 기간이 있었고 반대로 얘기하면 고대 그리스 사회는 대부분의 일상생활 속에서는 감정을 통제하고 자기 감정을 표현하거나 주관적으로 뭔가 행동하는 것을 극도로 규제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일종의 감정의 분출, 해방 이런 걸 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놨던 거예요. 그게 바크스 축제 기간이었고 그 축제 기간 동안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런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문화유산 같은 것들이 시행됐던 겁니다. 미친 듯이 술을 마시고 아테네 그 마당에서 연극을 보고 오이디푸스 연극 같은 걸 보고 그리고 춤을 추고 근데 그러면서 감정의 분출 같은 게 있었고 그게 감정이 평소에 쌓였던 거를 다 뱉어내고 나면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서 주제적 삶을 살아라, 윤리적 삶을 살아라 이렇게 했던 겁니다. 고대 그리스의 소위 사회 철학이, 멘탈리티가. 자, 그런 점에서 그림도 우리가 공포, 연민 이런 것들을 분출하고 또 씻겨내는 어떤 역할을 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이거를
또 보여드린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 여기에 모티프는 그러니까 그림의 소재가 일단은 뭐죠? 눈물이지 않습니까? 근데 같은 거의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시간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 그죠? 한쪽에 티차노의 그림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16세기예요. 그 다음에 잉그리드 버그만이 나온 이 카사블랑카 1940년대 작품이에요. 그러면 무려 한 4세기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차도 있는데 더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뭐죠? 매체가 다르다고 합니다. 매체. 그러니까 저 그림은 캔버스에다가 천에다가 오일로 그린 거예요. 그런데 오른쪽 거 잉그리드 버그만이 나온 저 영화는 어때요? 필름 카메라로 찍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체가 다르다고 합니다. 미디어가 다른 거예요. 근본적으로 다른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미지는 어때요? 상당히 유사하다고 봐야 되죠. 눈물 흘리는 아름다운 여자의 얼굴이 이렇게 집중해서 보이는, 그래서 눈물이 정말 세세하게 다 눈물 방울을 우리가 만질 수 있을 만큼 되게 구체적으로 그려놓은 그림, 아니 이미지 내용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아주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전시도 하고 있는데 데이비드 포큰이라는 영국의 화가가 있어요. 지금 80이 넘은 세계 화가인데 너무너무 건장하고 지금도 열심히 그림을 그리는 젊은 화가보다 더 압도적으로 창작력이 좋은 작가인데 이 데이비드 포큰이가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젊었을 때부터 사실은 이 사람은 그 주목을 받았고 거장이 될 때까지도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새로운 스타일이나 자기의 어떤 새로운 회화법이나 팝아트적인 차원이나 뭐 이런 거를 다 제시했던 화가예요. 제시하나가요. 그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그러니까 서구미술에서 유럽이나 북미에서 공통적으로 굉장히 거장으로 추앙받고 있는 생존 화가 중에 한 사람이 데이비드 포큰이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 이 사람은 굉장히 지적인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창작도 하지만 회화와 얽혀있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인문학적인 연구들을 했어요. 그래서 책을 계속 냈어. 그 중에 하나가 Secret Knowledge라는 책이에요. 비밀의 지식,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건 뭐냐면 Secret Knowledge, 이거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 책의 그 내용이 뭐냐면 서구의 화가들이 르네상스 시기부터 급진적으로 그림을 굉장히 정교하고 사실적으로 그리게 됐는데 거기에는 화가들의 비밀스러운 뭔가 방법이 있었을 거다. 이걸 이제 탐구를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카메라 옵스쿠라라는 말 그대로 우리가 지금 카메라라고 하는 거에 전신이 되는 그런 어떤 장치들을 사용해서 이 화가들이 그렇게 사실적인 그림들을 그려낼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걸 탐구하고 직접 실험하고 한 책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학자 깜치죠. 저 같은 사람은 되지도 못하겠어요. 화가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 데이비드 호크니가 또 최근에 이제 이 사람 마틴 게이퍼드라고 하는 비평가하고 공동으로 이게 뭐지? 소위 인터뷰를 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책을 하나 냈는데 그 책이 바로 우리나라 제목으로는 그림의 역사. The History of, 중요한 건 여기서 페인팅이 아니에요. 픽처의 역사라는 책을 냈거든요. 국내 번역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의 역사라는 책에서 호크니가 되게 중요한 말을 해서 제가 이것도 이제 그 강의 내용에 새로 포함을 시켰는데 앞에서 봤던 그 두 개 잉그리드 버그만의 눈물과 막달라 마리아의 회개라는 두 그림, 티차노의 그림을 비교하면서 호크니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잉그리드 버그만은 티차노 같은 거장이 그린 16세기 회화 속에 참회하는 마리아 막달레나처럼 보인다. 응? 픽처의 역사,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림의 역사에서 여기 중요한 건 페인팅이 아니라 픽처. 픽처는 뭐냐면 여러분 테이크 픽처 이렇게 영어로 하면 뭐죠? 사진 찍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픽처는 영어 어휘로는, 그러니까 영어의 감각으로는 뭘 얘기하냐면 사진만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그래서 회화만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지 일반,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입체가 아니라 평면. 평면인 이미지 일반을 픽처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 픽처라고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티치아노의 그림 막달라 마리아의 회개라는 그림과 잉그리드 버그만의 눈물 흘리는 장면은 연관관계가 일단 있더라가 호크니의 주장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냐면 사실은 딱 티치아노만이 아니겠지만 저렇게 르네상스식의 화가들이 굉장히 그 아름답게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는 눈물 방울이라든가 그런 걸로 표현한 어떤 회화들을 남겼고 그것들을 보고 자란 문화적으로 흡수하고 또 경험하고 미적 경험을 하고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자기 창작으로 갔을 때 영화를 찍거나 그럴 때 무의식 중에 또 의식하면서 이런 식의 고전 회화나 르네상스 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거장의 작품 같은 것들의 어떤 부분들을 참조하거나 영감을 받거나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픽처의 역사의 일부가 되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저하고 이런 공부를 하고 나중에 뭔가를 스스로 표현하고 살 때 아니면 남편분한테 눈물을 흘려야 될 때 이런 이게 아니고 이렇게 잉그리드 버그만처럼 우아하게 울어야 되겠다 뭐 이런 너무 이상한 얘기인가요? 어쨌든 그런 식의 말하자면 우리가 이미지 학습을 한다는 건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그냥 그 자리에서 소비하고 끝나거나 그게 아니라 사실 말하자면 좀 그 비논리에 가깝지만 일종의 문화적 DNA 같은 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한테 어때요? 계속 매체가 달라질 수도 있고 또 표현력에서 어떤 그 세부적인 건 달라질 수 있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자기 그 표현에 반영돼 나올 거라는 거죠. 오케이? 이걸 근데 갑자기 생각났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 인간은 세계의 모델이다와 생각해보죠. 여기에서 세계는 히스토리도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역사도. 그러니까 인간은 역사의 모델이다. 그러면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아니면 티치아노가 그렇게 그린 그림들이 말하자면 우리한테는 세계 모델, 세계에 나타난 어떤 재현의 이미지로 우리한테 들어올 거고 그게 여러분이 뭔가를 표현하거나 여러분이 뭔가 행위할 때도 영향을 미치겠죠. 이따가 그게 뇌과학하고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호크니의 말을 더 이어서 해보면 픽처의 역사는 그러니까 사실은 고급 문화와 저급 문화 물론 지금 우리 현대 문화에서는 영화를 저급 문화라고 안 해요. 그렇죠? 그렇지만 사실 통념상 회화의 역사가 수만 년의 역사라면 기원전 몇천 년부터 시작된 역사라면 영화는 어때요? 1890년에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짧은 역사죠.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 영화는 지금 현대에서는 무슨 우리 감독님이 작품을 찍으셨는데 이렇게 말하지만 언제까지는 20세기 중후반까지는 계속해서 하위 문화에 속했어요. 대중문화들에. 가서 팝콘 먹으면서 시시껄껄렁하게 즐기는 하위 대중문화, 저급문화라고 했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호크니가 말하는 건 고급문화와 저급문화. 그 다음에 움직이는 이미지. 아까 봤던 잉그리드 버그만의 카사블랑카는 움직이는 이미지 중에 제가 스틸컷을 자른 거잖아요. 그리고 정지된 스틸 이미지는 어때요?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의 회개 같은 그림들은 우리가 그러니까 재밌는 건 뭐냐면 마크 로스코의 그림도 그렇고 막달라 마리아의 회개라는 티치아노의 그림도 그렇고 다 하나의 이미지만을 보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앞뒤를 상상하거나 전후를 생각하거나 할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훌륭한 이미지, 질이 떨어진 이미지 이런 것들의 경계를 넘나드는 게 바로 사실 뭐다? 픽처의 역사다. 그러니까 픽처라고 할 때 말 그대로 하이 아트, 그러니까 파인 아트, 순수 미술에서의 그림만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그래서 영상 이미지만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이 넘나들면서 서로를 참조하고 그 다음에 지금 만들어진 어떤 영화는 르네상스 시기에 표현됐던 어떤 그림의 구도를 참조하거나 하는 식으로 계속 뭐라 그러냐면 엮이는 거예요. 직무를 짜든 역사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텍스트 얘기만 너무 하면은 좀 지루하실까요? 그러세요? 네. 네. 두 개만 좀 더 얘기를 해볼게요. 말하자면 앞에서 제가 이제 눈물 얘기를 했고 그 눈물이라는 거는 감상의 문제에서 얘기를 했던 거와 더불어서 방금 얘기한 거는
감상이 또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면서 사람들한테는 어때요? 내가 감상했지만 내가 창작하는 식으로 계속해서 엮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를테면 지금 갖고 있는 어떤 그 이미지에 대한 관념이나 취향이나 태도나 아니면 여러분이 창작할 뭔가를 하신다면 그것들 안에서 분명히 과거에 역사에 영향받은 인자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영향받은 그 일종의 이미지 뱅크라고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풍부하고 다층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상당히 제한돼 있고 단순하고 간편하고 일부만 딱 이렇게 제한된 세계 속에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풍부함이나 뭐 아니면 집중성 같은 것들의 차이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경험의 차이라고 하고 그 경험의 차이가 뭘로 연결되냐면 취향의 차이, 그리고 감시관의 수준차 이렇게 얘기하죠. 뭐 요즘 그런 말 하면 조심해야 되지만 감시관이 있다 없다. 아, 저 사람은 정말 좋은 거를 잘 알아. 좋은 작품을 알고 아니면 이거는 어떤 매체 특성을 갖고 있어. 이런 식의 분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눈물에 대한 거랑 결부시켜서 한번 잠깐 연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눈물은 뭔가를 분명히 표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의미가 명확한가요? 아이들이 막 떼스 먹을 때 아이의 그 감정이랑 요구하는 게 사실은 명확해 보이지 별로 명확하지 않지 않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이렇게 속 터져 뭐 그런 거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어떨 때 눈물이 나는데 그게 딱히 막 뭐 어떤 이유인지 잘 모르겠는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어떤 감정을 표현한다고 얘기하고 그 감정의 되게 구체적인 어떤 형태가 눈물이라고 하지만 그 눈물의 의미를 뭐 이렇게 논리적이고 개념적으로 딱딱딱 정의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규정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눈물은 표현이에요. 분명히 표현이에요. 감정의 표현이고 어떨 때는 생각의 표현일 수도 있어. 그죠? 그런데 그 표현의 의미 차원이 딱 떨어지거나 분별할 수 있냐면 그렇지는 않다. 무슨 얘기하고 싶어서 그러냐면 말하자면 표현과 의미가 딱 1대1로 결부돼서 동반해서 움직이는 건 아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바로 또 예술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예술에 인정하고 있는 특수성이기도 하죠. 여러분 산수가 표현은 됐는데 의미는 정확하지 않아라고 하면 좋습니까? 맞습니까? 산수가 1 더하기 1은 2야. 그래 1 더하기 1은 2인데 물을 반컵과 반컵 섞으면 1이잖아. 뭐 이렇게 되는 알았어 이렇게 되잖아. 피곤해. 산수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미술에 대해서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굉장히 어떤 부여해주는 특별한 가치는 분별이 아주 정확하게 되는 거, 의미가 딱 정확하게 떨어지는 거를 기대하지는 않죠. 오히려 모호한 상태, 중층화된 상태라고 하는데 의미들이 여러 개일수록 더 좋은 작품. 각자가 감동을 하고 의미를 파악할 수 있고 자기 의미를 획득할 수 있으면 그게 좋은 작품. 뭐 이런 식으로도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술에 대한 되게 오래된 편견이 뭐냐면 여기 로스코의 말고 지난주에 제가 제임스 엘킨스의 말을 인용했는데 그림은 표현할 수 없는 걸 표현하는 거다라는 말 지난주에 했는데 기억나시나요? 주말이 풍성하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제임스 엘킨스는 그림은 표현할 수 없는 걸 표현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자 지금 여러분이 제임스 엘킨스가 인용하고 있는 마크 로스코에 대한 그 작업의 방향들을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로스코는 자기가 어떤 부분에서 성공을 한다면 그거는 딱히 어떤 한 방향에서 성공이다 라고 하지 않았기를 바랐다는 겁니다. 어떤 하나의 이론. 그러니까 A라는 비평가가 이 사람은 추상화가야. 그러니까 추상화가로서 거장이야 이런 식으로 규정되기를 바라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 인간의 그 숭고함을 끌어낼 수 있는 그림 이런 식의 이론으로 딱 규정되지 않기를 바랐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여러 가지 어떤 그 인간에게 연상작용을 일으키고 사고를 촉진하고 그렇게 해서 의미들이
풍부하게 전개되기를 바랬다는 겁니다. 마크 로스코가. 그리고 이런 의미에서 마크 로스코의 그림을 우리 비평가들이 굉장히 지적인 회화라고 합니다. 추상화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지적인 회화. 그 뭐냐면 어떤 단순한 의미들을 전달하거나 이야기를 뭔가 이렇게 그 딜리버리 하는 게 아니라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 이미지 자체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여러 가지 방향이나 여러 가지 의미나 여러 가지 어떤 지각의 상태로 이끈다. 그런 점에서 로스코의 그림은 굉장히 풍부한 거장의 어떤 내용들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 다음에 여러분 그러면 로스코의 그림 지난주에 봤던 거 기억하시죠? 로스코 체프도 그렇고요. 사실은 거기에 어떤 형상이라든가 메시지가 딱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 명확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제가 순고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은 굉장히 저한테 이제 지금 이 수업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교수님이 지금 순고에 대한 설명 칸트 얘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딱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의심이 많은 청중은 거기서 무슨 순고를 바뀌어? 뭐 파란색 물감으로 그냥 칠하는 거 아니야? 파랗고 막 다 옷도 까맣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그 뭐지? 텍사스 휴스톤에 있는 그 채플 이 로스코 채플의 방명록인데 보면 이분은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뭐 이런 식의 이게 무슨 순고예요? 뭐 이런 식의 방명록 노트도 있다니까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는 뭐 가을마다 와서 여기서 10시간을 보내고 갑니다. 당신의 그림은 나에게 리뎀션, 구원이에요. 뭐 이렇게 써놓은 것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 그 냉소적 그 방문자 내지는 감상자 입장에서 보면 작품의 의미라는 거는 자꾸 사람들이 뒤에다 그러니까 작품은 있는데 작품 이후에 그냥 덧붙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 않을까요? 냉소적 감상자한테는. 근데 그러면 우리가 또 어떤 식의 편견이 좀 있냐면 그런 작품은 가짜야, 그런 평가는 가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심리학에서는 그건 가짜가 아니에요. 그건 엉터리가 아니야. 우리는 사실 그런 식으로 이상하게 편견 어린 그 학습을 받은 게 있는데 예술 작품의 진짜 의미나 가치가 딱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는 이론입니다. 감상자가 거기에 부여를 하거나 그로부터 자기가 발전시킬 수 있는 미적인 내용이 훨씬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건 팩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팩트냐 가짜뉴스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예술 작품에 대해서는. 오히려 우리는 어떠냐. 이게 지금 이제 그 17세기 스피노자 철학자를 인용해갖고 엘킨스가 말하고 있는 눈물과 눈물의 의미의 문제인데 우리는 눈물을 흘리고 그 다음에 그 눈물을 흘린 이유를 합리화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도 마찬가지야. 아이가 울어 막. 근데 엄마가 왜 울어? 막 이렇게 달래. 그래서 나중에 뭐라 했냐면 저 돌이 나한테 뭐 어떻게 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게 딱 돌 때문만은 아니었던 거죠. 자기 합리화를 상황을 그런 식으로 갈묘리를 하는 거예요. 뭐가? 거짓말이? 아니 우리 뇌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종합을 하는 겁니다. 의미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걸 스피노자가 벌써 17세기 철학자 스피노자가 얘기를 했는데 우리 정신이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신체적인 어떤 그 현상들이 벌어지는데 그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동물이 아닌 우리는 뭘 한다고요? 알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예를 들면 뭐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겨?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은 아니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 가서 건강진단을 했는데 진단 결과 갑자기 무슨 뭐 폐암이야. 왜? 뭐 이러면서 우리 막 이유를 알고 싶어 하잖아요. 사실은 현상이 딱 발생을 했는데 그 현상에 대한 이유를 막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스피노자식으로 이유를 설명하면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신체나 세상은 그렇게 일이 벌어지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정신이 어때요? 이유나 어떤 해명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게 잘 안 되니까 우리는 어때요? 속상하고 속 터지고 미치겠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 클래스에서 제가 현대미술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건 이런 얘기들이 포함돼요. 말하자면 위로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제 수업은 그림을 통해서 위로를 하겠다가 아니라 우리의 정신과 마음과 정서의 행로가 어떤지를 좀 알자는 거예요. 이유를 알고자 하는 게 인간의 기본적인 의식 방향이다. 근데 실제로는 이유가 딱히 있는 거나 이유가 한가위만 있는 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이유를 알고 싶어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답답해하거나 책망할 필요는 없어요. 이게 인간의 사고 구조다. 어쨌든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것도 나중에 그 눈물이 내가 그 소위 화의 눈물이야, 후회의 눈물이야, 아니면 분노에 차서 하는 눈물이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화나 뭐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은 좀 의미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스피노자식으로 얘기해서 우리 몸은 어떠냐면, 우리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해한 구속물이기도 하고 구속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우리는 인간은 세계의 모델이다, 내지는 세계의 일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도 사실은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건 어떻다고요? 불가해한 구속물이다. 예를 들면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어딘가 종양이 이렇게 뭐라 그러지? 종양이 생겨. 그걸 어떻게 다 설명해? 근데 요즘 현대의학은 자꾸 설명하려고 하고 특히 가짜들이 자꾸 원인을 막 설명하려고 하죠. 뭐 미세먼지가 어떻게 되고 가짜가 아니 뭐 어쨌든 그런 식의 말을 그래놓고 건강 증진 뭐 식품을 먹어야 뭐 이런 식으로 막 논리가 이상하게 가는데 우선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어떤 우리 삶에 굉장히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역학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알아야 되는 건 우리 신체가 이러이러한 상황들에 직면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싶어한다 정도를 받아들여 놓는 게 훨씬 더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알고 싶어 하거나 아니면 모른 척 하려고 하는 것도 다 우리 심리, 우리 내면의 일부다. 외면하고 하는 것까지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앞에 얘기들, 그러니까 제가 좀 이러저러한 얘기, 제가 오늘 이 수업의 내용을 지금 준비하면서도 약간 제가 걱정했던 건 너무 논리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고 그래서 또 그리고 그 얘기들을 제가 지금 여러 결로 하고 있으니까 좀 혼란스러우시지 않을까 들어올 때 이런 걱정이 좀 있었는데 여러분 세계는 혼란스러운 거예요. 세계도 혼란입니다. 뭐 방금 우리가 무슨 얘기했죠? 뭔가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이유가 없이 일어나기도 하고 산불이 예를 들면 우리는 자꾸 이유를 설명하죠. 기사도 육하원칙을 가지고 하잖아요. 강원도 산불, 뭐 방화, 뭐 아니면 뭐 어디서 촉발돼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어떤 부분들의 사건들의 대부분 어때요? 여러 원인들이 결합해서 어느 순간에 탁 하고 터지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가해하다 그러니까 손 놓자 이런 뜻이 아니라 그 불가해함을 일단 기본 전제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하면서 인간의 의식이, 인간의 판단이 그만큼 내지는 인간의 노력이 해명할 수 있는 지점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내용들, 세계는 복잡하고 우리의 오늘 수업의 내용들도 여러 갈래다. 근데 그거를 제가 종합을 해보면 인간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 인간의 이해는 앞에 얘기는 인간의 이해는 어떻다고요? 감각, 그러니까 상향, 하향 뭐 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감각과 의식의 문제가 결합되고 그 다음에 옛날의 그림들이 현대 영화하고도 결부되는 지점이 있고 그게 이제 코크니식의 얘기인 거고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되게 이렇게 선명하게 뭔가가 구분되어 있고 뚜렷하게 정의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들은 어때요? 경계를 아까 호크니 말한 것처럼 일반 경계를 넘나든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그걸 이제 미술로 다시 돌아와서 얘기를 해보면 미술, 우리가 지금 아까 호크니 용어를 치면 미술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졸린데 한번 딱 잠시만 들어서 호크니가 말하는 용어는 뭐였죠? 픽처. 여러분 이거 딱 기억하면 이게 지금 어느 때 이게 딱 각인이 되는 줄 아십니까? 이게 제가 한번 물어보.
물어볼 때 좀 놀라잖아요. 긴장하잖아요. 그죠? 아니 이건 진짜 제가 웃자고 한 얘기가 아니라 이 내과학에서 히포캄퍼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해마. 거기에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뭔가 긴장해서 그러니까 주의 집중을 하고 놀라서 이렇게 딱 어떤 부분을 딱 이렇게 딱 그 하는 순간 중요한 사실 같은 것들은 이게 딱 각인된다고 합니다. 제가 질문을 딱 하니까 어때요? 이제 픽처는 절대 안 잊어버리잖아요. 페인팅이나 이미지 문제가 아니라 픽처일 수 있어. 그 픽처 안에, 그러니까 그림이라고 우리가 번역하지만 그림 또는 영어로 픽처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영화의 장면일 수도 있고 움직이는 이미지인 영화일 수도 있고 회화, 티차노의 그림일 수도 있고 아니면 15세기 르네상스 시기의 회화일 수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저기서 화장실에서 보는 여자 사인일 수도 있고 여자 화장실 사인일 수도 있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지금 보는 건 근데 지금부터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그런 픽처의 가장 말 그대로 픽처의 역사에서 제일 이렇게 분리시키고자 했던 게 언어였어요. 언어. 그러니까 말과 이미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과 이미지로 표현하는 것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되게 많이 고착돼 있어요. 지식에도 그렇고 문화에도 그렇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그런 게 공존하고 있는 게 어디 있죠? 말과 이미지가 공존하고 있는 거. 광고. 또 그림책. 맞습니다. 더 많은 걸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우리가 대체 포스터 같은 것도 그렇죠. 불조심. 딱 치기 적절한 포스터 아닙니까 지금? 산불조심. 방화범을 잡아라. 뭐 이렇게. 자, 근데 소위 말 그대로 이미지는 이미지의 세계가 있는 것 같고 텍스트는 텍스트의 세계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사실 우리 대체로 이렇게 항상 보면 이렇게 어떤 지식이 전달되거나 할 때도 이미지하고 언어가 같이 가긴 해요. 근데 한편으로 여러분이 교육받을 시대까지는 텍스트 중심 교육이었어요. 문자 중심 교육. 그러니까 이미지를 통해서 뭔가 교육하는 것보다는 교수님도 뭐 여러분 공부했을 때 어때요? 딱 교수님 들어가고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딱 판서해놓고 그럼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 수업 안 들어보셨어요? 저처럼 이렇게 대학 수업하는 거 그렇게 공부하셨어요? 아니죠? 네.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말하자면 이미지와 텍스트가 있다. 근데 텍스트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편견이 굉장히 교육에서 강했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미지에 대한 교육을 키우자고 한 게 20세기 후반부터 비주얼 리터러시 교육이었고 그 비주얼 리터러시 교육이 지금은 투머치예요. 제가 보기엔. 근데 요즘 학생들 보고 발표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다 이미지예요. OX에 남아. 그러니까 논리를 설명하고 있는데 논리는 이해가 안 됐고 그거를 도해하고 있다니까요. 논리를. 옛날에 수업들은 학생이 있는데 이런 얘기 흉보는 거 아니에요. 네. 말하자면 뭐 예를 들면 뭘 얘기할 수 있을까? 인간은 세계의 모델이다 라고 이렇게 이거를 발표를 해야 돼. 그러면 인간 모델 해놓고 억울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을 도해해요. 이미지가 너무 많아졌어. 근데 이게 제가 이 예를 드는 이유가 뭐냐면 두 개가 같이 연동해야지만 사실은 인간은 판단, 지식을 구축하고 감각을 키우고 오늘 우리가 굉장히 1시간 동안 중요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것들이 같이 가는 거예요. 인간의 소위 감각과 지각과 기억과 경험과 지식의 구축 같은 이 모든 활동들이 어떻게 된다? 종합돼야 되는데 한쪽으로 텍스트 베이스드 에듀케이션, 그러니까 텍스트 기반 교육만 하고 한쪽으로 이미지만 너무 극대화된. 지금은 거의 이미지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친구하고 카카오톡 많이 하시죠? 여러분 세대가 제일 많이 한답니다 지금. 근데 하면 어떠냐면 말은 잭밖에 안 하고 이모티콘 맨날 이렇게 하는. 우리도 이미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 거긴 한데 근데 사실 그걸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죠? 이 이모티콘이 내가 말하고 싶어하는 내용을 그냥 그대로 전달할 거라는 기대 속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어떤 전제 속에서.
그리고 반대로 텍스트 교육을 많이 했던 때는 뭐예요? 이미지가 그 텍스트의 지식을 담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다 논리로 서술했던 거죠. 그죠? 근데 그것들이 미술에서는 그 사실은 연동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자꾸 억압하는 쪽으로 흐르는 거에 대해서 이 르네 마그리트라는 화가가 되게 절묘하게 건드리는, 그러니까 서구 지식의 역사를 아주 지식의 역사 속에 있는 모순, 그러니까 말과 이미지가 내지는 논리와 감각이 인식과 판단이 다 연동돼야지만 인간의 사고와 경험과 지각을 다 형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범한 진리를 계속 한쪽의 그 교육 방법을 극대화시키면서 불균형을 이뤘다는 거죠. 근데 그와 관련해가지고 르네 마그리트가 그린 그림입니다. 근데 이거 딱히 이제 교육을 저격한 것만은 아니지만 여기서 보면 여러분 위에 뭐가 그려져 있죠. 이거 지금 보는 요 화면 전체가 사실은 그러니까 캡션하고 저 제목 빼고요. 제가 붙인 거 말고 이거에 바로 마그리트의 그림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굳이 설명에 대한 이유가 있죠. 앞에 그림에서 그런 설명 안 했잖아요. 설명에 대한 이유가 뭐죠? 통상 우리가 그림에서 그 밑에 거 없잖아요. 네. 이것만 있으면 제가 굳이 이건 아니에요. 이럴 이유가 없었는데 이게 문장이 있으니까 제가 자꾸 이 말들은 제가 쓴 겁니다 라고 하게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 르네 마그리트의 그림이 통상의 우리가 픽처 내지는 특히 파인아트, 페인팅이라고 하는 거에서는 잘 보지 못했거나 실제 지금은 아니지만 딱 한 20년 전만 해도 그림에 글씨 쓰는 건 금기시했어요, 교수들이. 이렇게 그런 교육 받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지하고 말 논리를 굉장히 이렇게 간섭하는 걸로 이해를 많이 했었는데 이 그림은 어떤 걸 딱 보여주고 있냐면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같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를 배신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기 위에는 파이프, 여러분 그 파이프 담배 파이프 있잖아요. 파이프가 그려져 있죠. 그 분명히 우리한테 아까 제가 말한 파이프가 세계의 어떤 그 사물 중에 하나라면 그거를 어때요? 재현하고 있잖아요. 저 그림은 다시 있게 하잖아요. 형상으로. 그런데 밑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섹스네스 파스 운네 파이 이렇게 불었네요. 저도 불어 발음 안 좋아요. 근데 저렇게 써 있는데 저게 영어로 얘기하면 this is not a pipe고 한국어로 하면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예요. 분명 우리가 위에서 보는 거는 뭐예요? 파이프죠. 파이프를 어딘가 세상에 저렇게 생겨먹은 파이프가 프레젠테이션 돼 있을 거예요. 프레젠스 존재하고 있을 텐데 그거를 재현한 거예요. 여기에 그림에는 다시 있게 했잖아요. 근데 그거의 밑에 문장은 뭐냐면 위에 있는 거를 부정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분명 우리는 파이프를 보는데 글씨를 읽으면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이미지하고 문장이, 이미지하고 말이 어때요? 서로를 배신해서 모순을 이루고 있는 그림이죠. 그래서 저 그림 굉장히 흥미로운 겁니다. 그래서 철학자 푸코 같은 사람들은 저 작품을 가지고 서구 유럽의 인식론이 얼마나 이렇게 불균형이었는지에 대해서 책 한 권을 쓸 정도였어요. 그 책 제목도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요. 좀 읽어보고 싶으신 분은 미셸 푸코의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는 책을 읽어보시고요. 근데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르네 마그리트가 건드리고 있는 것이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여러 어떤 이미지를 대할 때 아니면 이미지하고 그거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 아니면 감각적인 차원과 판단, 의식의 차원 같은 게 사실은 하향이든 상향이든 아니면 이미지하고 의미든 계속 어때요? 엮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생각해 왔었고 그런 어떤 거에 대한 비판적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파이프를 보고 있는데도 말은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라고 쓰여 있고 그래서 그림을 긍정하면 이 말이 엉터리고 이 말이 맞다고 하면 이 그림이 엉터리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이 말은 한편으로는
이 그림에 대한 부정이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말 같잖아요. 파이프인데. 근데요, 이 파이프는 진짜 파이프예요? 아니잖아요. 재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this is not a pipe라는 말은 맞는 말이에요. 또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게임을 하는 거예요. 논리적 게임들을 하고 있다고. 내가 이거를 인정하는 순간 이 말이 틀렸고, 이 말을 인정하지만 이 말을 인정하면 이게 다 파이프가 아니야. 근데 파이프가 아닌 차원은 또 어디 있냐면 이미지 차원에서는 파이프가 아닌 게 아닌데 실제 차원에서는 파이프가 아닌 게 맞아. 머리 복잡해지죠? 제발 멈춰요. 멈출게요. 쉴게요. 지금 10분인데요. 여러분 머리가 너무 복잡해지실 것 같아서 좀 쉬겠습니다. 쉬고 계속해서 이 내용들을 다룰 건데 네. 지금이 9분이니까 7분이네요. 7분이니까 15분까지만 쉴게요. 이 시간이 약간 저부터 좀 그런 시간이다. 저쪽이 오면은 좀 그게 저기 하거든. 이거는 그냥 신청하시면 교재는 제가 그날
됐네요. 네, 들어오신 것 같으니까 다시 시작을 해볼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 시간이 좀 애매한 시간이긴 해요. 아니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렇게 많이 이렇게 그 수업을 잘 못 들으셨다 이런 뜻은 전혀 아니에요. 굉장히 집중해서 열심히 듣고 계시는 걸로 보이는데요. 다소 노곤하죠. 네. 점점 더 그렇지 않을까요? 사업하고 못해지면. 네, 뭐 어떻게 해야 되죠? 다들 그래도 직접 호기심이 있으시면 또 이렇게 근데 여기 오늘 우리가 얘기했던 거하고 결부되네요. 신체와 내 정신은 결부돼 있으니까 연동하니까 신체가 이렇게 노곤해지고 점심 먹고 좀 피곤한 상태에서 아무리 공부를 하고 싶고 지적 호기심이 발휘가 되더라도 신체가 졸려서 막 이렇게 터지면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그때는 잠깐 한 5분 잘까요? 아니 머리가 맑아질 수 있다나. 어쨌든 자 앞에 얘기했던 거로 돌아가서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이런 거 같아요. 뇌가 제일 좋아하는 건 여러분 새로움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람들이 점점 그리고 현대 사회에 가장 그 노년화되면서 노년들이 많아지면서 제일 큰 사회적인 어떤 그 걱정거리 중에 하나가 노인성 치매잖아요. 그리고 관련해서 뭐 물론 우리가 다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약간의 걱정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도 사회 국가 전체로도 그렇지만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한 그러니까 치료약은 없어요. 치료약은 없다고 하죠. 그걸 약간 이렇게 막아주고 그러니까 그게 저지선을 좀 만들어주는 정도의 약이지 그게 없다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민간요법 같은 것도 얘기하고 뭐 심지어 화투를 쳐다보고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건 이런 것들이죠. 이런 수업을 듣거나 하는 거. 근데 그와 관련해서 제일 뇌가 좋아하는 게 새로움이랍니다. 뇌는 새로운 걸 좋아해요. 새로운 지식을 좋아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리고 자기가 그거를 그래서 제가 어려운 거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는 게 좋다고 하는 건데 뇌는 이해를 하고 싶어 하기도 하고 합리화를 하고 싶어 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뇌한테는 도전이 되고 좋은 겁니다. 좋은데 그 과정이 분명히 힘들어요. 칼로리를 태워야 되고 그러니까 편한 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 것도 맞아요. 근데 새로운 음식, 새로운 길로 다녀보려고 하는 거 아니면 새로운 경험을 하는 거 그리고 학습을 하는 거 이런 게 가장 뇌가 좋아하는 거라고 합니다. 응?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 제가 그 두 가지 미션을 다 합쳐서 한편으로는 뇌가 능동적으로 자기가 하는 거 그다음에 하나는 새로운 거 그래서 여러분 바로 쉬기 전에 무슨 내용을 다뤘는지 생각나는 거 하나씩만 자기가 이렇게 좀 구체화해서 한 센텐스 정도로 문장으로만 그러니까 종합을 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래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 해마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이렇게 막 흡수했다는 거랑 자기가 아웃하는 게 또 달라요, 과정이. 그래서 한 가지만 난 이거가 지금 교수님이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난다. 아니면 이거는 이런 얘기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 보실래요? 저요? 네. 저는 제일 열심히 들으셨는데. 말과 이미지의 부정. 네네네. 말과 이미지가 서로를 부정하거나 관계가 이렇게 끊기는 부분에 대한 거 작가가 누구였죠? 눈에 막으면. 맞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의 방법이라기보다는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힘드실걸요? 눈에 막으면. 그죠? 또 한 번 더 시켜볼까요? 참 긴장하시는 너무 긴장하시는 모습이 다 보여서 제가 안 하겠습니다. 네. 자,
본론은 두 번째 그 쉬는 시간 끝나고 두 번째 본론 들어갈 건데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언어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걸 영어로 이제 speak Korean 이렇게 얘기하죠. 한국어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뭐 예를 들면 speak Korean, speak English, speak Spanish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도 안 이상한 거죠. 스페인어로 얘기하는 거라든가 뭐 한국어로 얘기한다 이렇게 말할 때 전혀 이상하지 않잖아요. 근데 speak visual 이러면 어때요? do you speak visual 이러면은 시각으로 말하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시각으로 말하나요? 뭐 이런 얘기인데요. 번역하면 시각적으로 말할 수 있나요? 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영어로는 굉장히 위험하다고요. 어색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을 할 수 있냐고 얘기하는데 한국어 할 수 있어요, 영어 할 수 있어요 이런 얘기 다 이렇게 논리적인 것 같고 말이 되는 얘기인데 갑자기 여기 그 자리에다가 그러니까 한국어냐 프랑스어냐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비주얼을 딱 넣으니까 어때요? 말이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Do you speak visual? 근데 여러분이 이 speak visual 그러니까 여러분이 speak visual이라는 걸 I can 하지 않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니까 그렇게 말은 안 하더라도 여러분이 실제로는 그거 이모티콘을 가지고 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Do you speak visual? 그랬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셔야 되냐면 yes I can 이라든가 I do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앞에서 제가 르네 마그리트 그림을 가지고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 우리 학문의 역사, 교육의 역사, 인식론의 역사에서 아주 오랫동안 이미지는 상대적으로 억압받았었어요. 그리고 별도의 영역인 것처럼. 지금 여러분 우리 예술을 한다, 예체능을 한다, 특히 연예계 쪽에서 뭘 한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직업이라고 생각하게 됐죠. 그렇지 않습니까? 연예가 거의 무슨 특권층처럼 자기들 그렇게 생각도 해요. 애들이 아니 그런데 여러분 공부할 때 그러셨어요? 아니요 저만 해도요. 공부할 때 예체능 애들 예체능 역시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 뭐죠? 이미지를 다룬다든가 비주얼 다룬다든가 하는 것에 대한 경시가 있었어요. 마치 아까 상향과 하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말 그대로 이 아래쪽에 있는 영역을 소위 비주얼이라든가 그다음에 피지컬한 것들 생각을 했고 훨씬 더 논리적이고 지적이고 뭐 이런 학술적 이러면 어떠냐면 더 위에 있는 영역 차원이 좀 다른 것처럼 되게 부정적인 편견들을 갖고 있었어요. 바이어스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때요? 뒤집혔죠. 예술이 먹여 살리고요, 문화가 먹여 살리고, 관광이 먹여 살리고, 연애 오락이, 케이팝이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그 수준 차이를 떠나서 뭐가 있었냐면 논리하고 이미지 내지는 학술적인 것과 예술적인 것, 시각적인 것 이거에 대한 분리들이 있었고 그것들 간에 어떤 그 차별이 존재했는데 그거를 뒤집은 게 지금 이제 Do you speak visual 같은 말이 뜻하고 있는 것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한편으로는 여기 옆에 써져 있지만 사실 우리는 이미지로 둘러싸인 세상을 살고 있어요. 지금은. 논리조차도 이미지로 보여줘야 돼. 예를 들면 국가 정책 같은 것도 어때요? 다 소위 빅데이터 분석해서 막 여러분 요즘 유행하는 그거잖아요. 빅데이터 분석해서 키워드들만 보여주는 거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다이어그램 보여주고. 그러니까 모든 지식들이 지금은 비주얼라이즈 돼야지만 전달력 있고 유효하고 이렇게 되고 있는 거야. 그래서 Do you speak visual이라는 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말인 거야. 그러니까 비주얼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어야지만 이미지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어야지만 사실은 현대사회에서는 자기가 뭔가 기기를 다루는 데서부터 지식을 구축하는 데까지가 다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비주얼을 모르면요 이 스마트폰 못 써요. 앱이 다 이미지화 돼 있잖아요. 그죠? 앱 이모티콘들을 알아야 되고 뭐 이런 식의. 근데 어쨌든 Do you speak visual이라는 건 말 그대로 시각으로서 말하는 건데 그 스피킹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speak만이 아니겠죠. communicate 하는 거예요. 의사소통하는 거예요. 이 의사소통에 대해서까지. 근데 요거를 앞에 얘기한 거랑 결부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미지를 읽는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텍스트적인 차원에서 의미를 파악하는 것도 있고
텍스트를 가지고 이미지를 상상해내는 것도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상호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런 모델이 지난번에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이 사람 마르티니 건축가, 르네상스 시대 당시에는 최고의 건축가로 꼽혔던 마르티니의 그림 남긴 책 속에서 볼 수 있어요. 마르티니가 이제 성당을 건축하거나 기계를 이렇게 창안하면서 남겨놓은 노트들입니다. 저 노트가 실제로 지금도 남아 있어서요. 저걸 가지고 예를 들면 수레를 만들거나 할 수 있어요. 그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특히 그런 걸 많이 한 사람, 우리가 문명사적으로는 유명하지만 마르티니가 그보다 훨씬 선배로서 이런 책들을 남긴 겁니다. 그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여러분. 그 누구죠? 정약용 선생이 도르래 같은 거 다 그려서 남겨놓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기 정약용 생각하면 그 모델을 만들어놓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다빈치 같은 분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자, 그런 식으로 지금 제가 이 도파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한쪽의 그 노트를 보면, 코텍스를 보면, 남겨있는 코텍스를 보면 텍스트도 분명히 있지만 그거를 구현하고 있는 이미지, 비주얼이 있잖아요. 상이 있잖아요. 이건 결국은 인간의 문명과 지식과 소위 문화예술은 다 결합되어 있는 종합의 문제다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바실리카도 지난번에 제가 바실리카는 인체의 형상과 비례를 참조해야 된다, 기준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마르티니의 말을 인용하면서 보여드렸지만 우리한테 보이는 건 이게 바실리카 건축물이지만 저기 안에 담겨있는 정신과 감각은 어때요? 합쳐져 있는 거잖아요. 한편으로는 인간의 얼굴 모델을 가지고 첨탑을 어떻게 세워야 되고 팔 길이와 다리 길이가 어떻게 이 중앙 복도 쪽에서 회락 쪽으로 나가는 비율을 맞춰야 되는지 같은 게 다 나와 있었지 않습니까? 기억 안 나십니까? 여러분? 그거 기억하시죠?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래도? 테마에다 딱 각인시키게. 이거죠. 이런 거. 그죠? 네. 자, 다시 돌아왔어요. 오늘 공부 되게 많이 했네요. 내용이 많은데 여러분 굉장히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자, 이제 비주얼로 말하는 것, 그리고 이미지하고 의미가 결부되어 있는 것. 아까 마그리트 식으로 얘기해서 하나의 그림 안에도 결국은 의미와 형상이 같이 있는 것. 그리고 그거는 고정된 의미가 아니라 해석의 가능성들을 품고 계속 이렇게 퍼져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를테면 그 미술의 관점에서 미술을 중앙에 놓고요. 미술이라는 연구 대상을 놓고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학문 분과마다 조금씩 다르게 이 미술 내지는 이미지에 접근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지금부터는. 무슨 얘기냐면 미술사학에서 내지는 미학에서 또 인문학 전반에서 내지는 의학에서 우리 뇌과학에서 에릭 캔더처럼 다 입장이 조금씩 다르게 미술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컨대 제임스 앤킨스 말을 인용했는데요. 미술사학에서 제일 그 전제로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 미술사학은 미술의 역사를 다루는 학문이잖아요. 여러분 여기 분과 학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것부터 먼저 설명을 할까요? 대학이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대학 현재는 사실은 서구 유럽의 18세기 산물이에요. 그러니까 대학이라는 현재를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가가 서구 18세기에 말하자면 자리의 기틀을 잡은 겁니다. 그리고 그 모델들이 변형되고 수정하고 발전시켜 왔지만 지금도 대학을 유니버시티든 칼리지든 디파트먼트든 이런 모든 체제들이 18세기 유럽 아카데미의 산물이에요. 자, 근데 그 산물이 근대적 산물이거든요. 모더니즘. 근데 그 모더니즘에서 굉장히 중시했던 건 뭐냐면 각각의 분야를 명확하게 나누는 거고 그 분야들마다의 스페셜리티가 특성이 굉장히 잘 지켜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술이면 미술 자체에 대한 그 연구가 아주 잘 돼야 되고 또 예를 들면 의학이면 의학의 연구만 해야 되는 거야. 자, 근데 문제는 의학, 미술, 아니면 체육 이런 것들로 분과를 확 나눴더니
인간은 사실은 오늘 수업에서도 가장 중요한 주제지만 절대로 뭐 이미지하고 사고가 아니면 논리하고 어떤 형상이 아니면 감각과 의식이 분리되지 않은데 학문은 자꾸 그렇게 가르쳐 왔던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 서구유럽의 현재들 속에서 우리도 그런 걸 이제 근대적으로 받아들인 게 대학이잖아요. 그래서 점점 이 21세기, 20세기 말부터 21세기 학문 지형은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 문화도 마찬가지인데 자꾸 쪼개고 나누는 게 아니라 융복합을 하려고 많이 들어본 얘기죠. 여러분 이게 다 맥락이 있는 거예요. 갑자기 정부가 문복합을 떠들고 대학에 막 학부제를 해라 이런 게 아니고 분명히 흐름들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걸 아시면 여러분이 사회를 내적으로 잘 통찰해 내실 수가 있죠. 어쨌든 융복합이라는 건 말하자면 과거 근대의 그 교육의 그 체제를 시스템이 갖고 있는 한계를 넘어서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학문 간의 어떤 상호작용이라든가 통합이라든가 크로싱이라고 하는데 횡단하는 것들을 중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영어지만 학제 간 학문 분과들 간의 브릿지를 놓는 거예요. 그래서 Art and Science, Art and Humanities 뭐 이런 식으로 미술과 인문학. 제 수업은 뭘까요? 이것도 여러분이 되게 사실은 프라이드를 가지세요. 이 수업을 듣는 거. 왜냐하면 굉장히 첨단의 수업을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첨단의 공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미술만 그냥 공부하고 있는 게 아니라 뇌과학 공부를 하고 있고 인문학 전반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잘 들어주셔서 제가 감사한데 쉬운 내용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도 이번 학기에 여러분한테 처음 이 강의를 하고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제 연구하고 바로 이제 강의하고 있는 거여서 완결된 것도 아니고 말이 좀 길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뜯어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융복합해서 이제 종합해서 이렇게 미술에 대해서 인문학적으로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연구를 종합해서 지금 우리는 하려고 하지만 기존의 것들로 다시 뜯어보면 미술에 대한 그 접근법이 작품에 대한 이해가 다르다라는 걸 지금부터 다시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미술사학의 관점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림은 기본적 가정이 뭐냐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방식으로 무엇인가를 표현하는 거다. 이게 이제 거의 이제 말하자면 미술에 대한 가장 중요한 가치 평가인 거예요. 말로 할 수 있는 건 뭘 그림으로 그려? 뭐 이런 식의 말로 할 수 없는 감정, 아주 내적인 것들 아니면 초월적인 것들, 우리가 인간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비가시적인 것들, 영혼, 사랑, 그 최고의 아름다움 뭐 이런 것들이 바로 미술이야 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아주 오래된 거죠. 근데 그것들이 이를테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방식이라고 평가하는 거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세요 여러분. 제임스 웰키스가 뭐라 그랬냐면 아래쪽 어딘가에서 머리를 향해 올라온다? 여러분 아까 제가 앞에 에릭 칸들의 뇌과학 얘기했죠. 아래쪽에서 위로 올라온다? 뭐죠? 뭔 얘기하는 것 같아요? 상향. 아래쪽에서 위로 오니까 상향이죠. 상향 감정 반응. 열심히 하시다. 정말 상향 감정 반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엘킨스가 에릭 캔들을 창조한 게 아니에요. 저는 이런 점에서 지식은 정말로 통한다고 생각해요. 에릭 캔들을 공부해서 아니면 에릭 캔들을 인용하면서 이 표현을 쓴 게 아니거든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이 어렵게 지금 단어를 저한테 이제 듣고 있지만 사실 우리도 직관적으로 아는 지식이야. 뭐냐면 작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마음이 감동하지. 그 다음에 그 감동의 이유를 찾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말한 거예요. 아래쪽에서 어딘가 머리를 향해 올라간다. 그리고 그게 우리에게 말을 건다. 이거 뭐냐면 이러면서 여기 가슴이 배가 좀 따뜻해졌다가 그래서 내가 역시 최고야.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은 이렇게 된다면 말을 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림은 우리에게 뭔가를 말하게 하는 대신에 머릿속을 데우고 시키면서 사고의 온도를 변화시킨다. 제가 이 문장을 해석하면 뭐냐면 앞에 했던 얘기인데 우리의 감각이 우리의 사고에게 영향을 준다. 감각이 사고로 결부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미술사학에서 근데 원전은 뭐라고요? 표현할 수 없는 걸 표현하는 게 미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심리학에서 심리학 여러분 우리 강의 타이틀이 현대미술의 심리학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제가 심리학자가 아니에요. 저는 그리고 미술사학자도 아니에요. 미학자입니다. 미학의 좋은 점은 이 여러 감각, 지각, 그리고 인식론, 그리고 감각론, 판단 이런 거를 다 합쳐서 공부해야 돼요. 그런 점에서 사실은 제가 지금 이제 시도하고 있는 건 신경미학이라는 분과로 또 불리기도 하더라고요. 우리 인간의 뉴로를 에스테틱의 차원에서, 미학적 차원에서 연구하는 겁니다. 물론 신생 연구가 이제 시작되는 거여서 많이 뭐 된 건 아닌데 어쨌든 심리학에서는 그러니까 지난주에 여러분께 말씀드린 예를 들면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뭐 이런 식의 말들 이렇게 책 제목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뭐라고 그랬죠? 그 여자 저자가 그 정신분석의한테 치료를 받으면서 그 치료가 임상위기 같은 거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사람, 그 선생님, 의사 선생님은 심리학 전공자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그 교보 같은 데 가면 요즘에 굉장히 많은 심리학 그 책들이, 심리학 교수들이 쓴 책들이 많아요. 근데 심리학에서는 우리가 오늘 다뤘던 눈물, 감정적으로 이렇게 우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인간에게만 나타나는 독특한 행동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간만이 운다. 근데 우는 거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도움, 위로, 사회적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비언어적 사회적 대화 형태다. 말이 되게 좀 어색하긴 하지만 비언어적이라는 거 이해하시죠? 제가 아까 언니도 울거나 여러분도 감정이 북받쳐서 울 때 그거는 비언어적인 표현인 형태잖아요. 근데 이 심리학에서 눈물을 그냥 나 혼자의 내적인 어떤 감정 반응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 있어요? 중요한 건 사회적이다. 왜 사회적이냐면 그로부터 어떤 위로나 지지나 공감을 표시할 수 있는, 공감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에 비언어적 형태지만 사회적인 대화 형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Do you speak visual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 말은 또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Do you speak tearing? 그러니까 눈물 흘리는 걸로 말할 수 있어요. 뭐 이런 얘기인 거기도 한 거잖아요. 자, 비언어적이라는 것도 그림이랑 통하지 않습니까? 이미지랑? 눈물도 비언어적이잖아요. 그죠? 방금 미술사학에서 말한 그림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이라는 말이랑 이거는 비슷하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심리학에서는 눈물이 다른 사람들의 지지나 위로나 공감을 끌어내는 어떤 기제라면 그림은 꼭 눈물 흘리는 장면이 아니더라도 저기다가 그림을 좀 넣어놓으면 그 얘기도 가능할 수 있어요. 어떤 그림은 뭔가 말할 수 없는 것들을 표현한 것일 수 있고 그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이를테면 비언어적인 상태로 우리가 사회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무엇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눈물의 자리에다가 우리가 그림을 넣거나 예술을 넣으면 그죠? 여러분이 예를 들면 어떤 뭐 원앙소리 같은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고 그걸 예를 들면 처음에는 뭐 되게 다큐멘터리 소규모 예산 영화여가지고 극소수만 봤는데 뭔가 이렇게 다들 이렇게 입소문이 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걸 봤잖아요. 그럼 그걸 봤던 한국 사회 사람들은 비슷한 어떤 소위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그게 이제 좀 거창하게는 우리 한국 사회 사회적 의식을 바꾸는 것이 되고 이러는 게 되는 겁니다. 뭐 최근에 어떤 다른 영화들도 보겠지만 심리학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더 길게 제가 좀 인용을 좀 하고 싶은데 앞에서는 제가 방금 뭘 얘기했어요? 비언어적, 사회적 대화 형태라고 했잖아요. 비언어적이지만 사회적 대화 형태. 근데 여러분 눈물 흘릴 때 꼭 우리가 누군가의 타인의 위로나 공감이나 지지를 얻고자 그렇게 우나요? 안 그러지 않아요? 혼자 숨어서 울거나 뭐 그렇게 되죠. 그런 거는 이제 비사회적 울음이라고 합니다. 비사회적 울음. 그러니까 어떤 소셜하는 어떤 전제 조건 속에서 우는 게 아니라 비사회적 울음이 있는데 그건 그럼 왜 우나? 쓸모가 없는데 이제 실용적 관점에서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보는 거야.
심리 경제. 내 심리의 경제적인 상태로 보면 운다는 게 말 그대로 아주 그 누군가의 도움이나 이런 거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경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경제는 돈하고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심리학에서도 이코노미라고 하는 게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이렇게 비사회적인 어떤 내가 혼자 운다든가 누가 알아주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 거는 뭐지? 그때 왜 울지? 이거에 대해서도 그게 어떤 그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은 자기 위로 같은 거예요. 셀프 위로.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솔직히. 백인잇을 적시며 밤에 몰래. 근데 그러고 나면 좀 속이 좀 편안해진다든가 뭐 현실은 하나도 안 바뀌었지만 조금 혼자 울고 나면 좀 나아지게 자기 위로.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기억 편향. 비사회적 울음의 기능 중에 하나는 기억 편향. 기억 편향이라는 건 뭘까요? 어떤 밸런스가 맞는 게 아니라 어떤 기억에 대해서 특정하게 강화를 시키는 거예요. 울면서. 굳이 그게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는 울음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림 앞에서 혼자 여러분 울었다? 그럼 그게 어떻다? 아까 제가 얘기한 테마에 딱 각인이 되는 식의 기억 편향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여러분 사실은 그런 경험이 좀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혼자서 이제 어떤 작품에 대해서 눈물을 흘릴 정도 그런 사람들은 되게 그 미술 작품에 대한 감상의 능력이 커졌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기억 편향이 좀. 그래서 그런 그림들을 더 좋아하게 되고 그런 분위기에 어떤 이미지에 편향되게 돼요.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크 로스코의 그림에 정말 감동의 눈물을 한 번이라도 혼자 무의지적인데 의지를 발휘한 게 아닌데 흘렸던 사람들은 막 그런 그림의 스타일과 좀 다른 시끄럽고 막 너무 가볍고 그런 그림들을 좋아하지 않게 될 수 있는 거죠. 그게 기억 편향. 그 다음에 재구성. 눈물을 흘리거나 하면서 어떠냐면 자기 사건을 반추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기억을 재구성하고 자기 경험을 재구성하게 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비사회적 울음, 그러니까 사회적 관계 속에 있는 울음이 아니라 비사회적인 혼자 울음의 기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리스 아테네에서 시민들이 오이디푸스 왕 같은 연극을 보면서 울음을 울거나 하면서 감정을 평소에는 그리스 사회가 굉장히 엄격했기 때문에 감정을 배출할 수 없었던 부분들을 뚜껑을 열고 다 배출하는 그 기능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정적인 감정의 찌꺼기를 없애주는 행위였고 뭐라 그랬죠? 카타르시스라고 했던 겁니다. 카타르시스. 여러분 카타르시스는 카테시스라는 의학용어로 봤어요. 추출해내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과정들을 지금 다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겁나 어려운 거 더 있어요. 이거 다 여러분 듣기 싫으시죠? 갑자기 어려운 거를 그래서 자 지금 좀 작품도 볼까요? 지금 우리 약간 그러니까 제가 항상 약속했는데 50분 정도에는 제 강의는 끝내고 10분 정도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한 7, 8분 남았으니까 지금부터 좀 볼게요. 이 그림을 보고 좀 그러네요. 네. 여러분 do you speak visual? 시각적으로 말해보실래요? 시각적으로 말한다는 게 시각을 읽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갑자기 여기서 시각적으로 하시거나 뭐 이러라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이 시각적인 것들을 딱 이렇게 보여드렸으니 혼란 또 우울한 발렌타인데이. 시를 쓰시지. 우울한 발렌타인데이. 또 아픔. 시련. 색이 화려한데. 색이 화려하다. 네. 또요? 이거 아무 말나 하셔도 돼요. 아무 말나 하셔도 돼요. 고통스러워. 네. 사골? 그래서 오늘 새벽에 준비했잖아요.
농담이에요. 여러분 섣불 갖고 농담하자는 건 아니고 말하자면 지금 그렇게 연상하실 수 지금 제가 정말 이 클래스가 되게 재밌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우리 여러분이 느끼시기에 우리 수업 내용은 되게 퀄리티가 있는데 어려운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되게 잘 따라오시기도 하고 능동적으로 피드백을 하니까 이 수업이 되게 이렇게 다각화되는 것 같아요. 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 반응을 몇 가지, 그러니까 이 작품을 읽어낸 것들을 제가 좀 추려보면 한 3가지로 제가 강의하고 싶은 내용과 결부시켜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체로 감정적인 느낌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분들의 느낌이 대부분이 어땠냐면 저 그림의 형상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익숙한 형상으로는 하트거든요. 하트는 어때요? 굉장히 긍정적인 형상 아닙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대부분 뭘 얘기했냐면 부정적 감정을 얘기했어요. 혼란, 그 다음에 뭐 고통, 뭐 이런 식으로 분노, 뭐 이런 식으로 부정적 감정을 얘기했어요. 그죠? 심리학적으로 보면 부정적 심리가 저 그림에 읽혔어요. 그죠? 스피킹을 여러분 그렇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딱 한 분이 색채가 화려하다 그랬어요. 이거는 감정이나 이 문제가 아니고 조형적인 차원에서 본 거예요. 조형 형식의 차원에서 색채를 본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를 같이 했지만 한 층위가 있고 다른 층위가 있는 거죠. 조형 형식의 차원과 감정적인 피드백의 내용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하나가 뭐였더라? 얘기가 되죠, 그러면? 아니, 삽불. 삽불 얘기를 하셨는데 만약에 어제 그런 그 속초에 굉장히 큰 삽불 이렇게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 그 얘기는 안 나왔을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내가 아까 연결시키는 말하자면 인간의 경험과 기억이 이미지를 그러니까 선행하는 그 경험과 기억이 지금 이 이미지를 보는데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죠? 만약에 오늘 새벽까지 그런 굉장히 긴급하고 지금도 심각한 이 사태가 터지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서는 저분은 이 산불 얘기는 안 했을 것 같아요. 떠오르진 않았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Do you speak visual이라고 했을 때도 Yes I can 이라고 단순하게 얘기하지만 거기 안에도 굉장히 여러 레이어로 다층적으로 우리는 이미지를 읽어내고 말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짐 다인이라는 미국의 화가인데요. 굉장히 흥미로운 작업들을 많이 하는 최근작인데 나이도 꽤 있고 그런데 짐 다인의 가장 그 대표적인 어떤 형상 짐 다인 하면 그 우리 비평가들한테 제일 많이 떠오르는 건 이 하트인데 이 하트를 짐 다인은 굉장히 공격적이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정적 감정들을 실어 나르는 것처럼 보이는 식으로 표현해요. 하트를 굉장히 예쁘고 뭐 소장하고 싶어하는 식으로 그린다면 굉장히 평범한 건데 짐 다인 같은 경우 그 하트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어떤 상투적 의미가 아니라 상투적 느낌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적인 어떤 감각을 자극하는 식으로 그리는 걸로 사실 자기의 예술 세계를 구축한 스타가 된 작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나마 제가 가져온 이 그림은 최근작이기도 하지만 그나마 덜 그런 그 폭력적이거나 그런데 막 하트가 진짜 붉은피를 쫙 흐르고 있거나 이런 그림들이 굉장히 많고 다크한 것들이 많습니다. 자, 다음. 이 작품은 여러분 지난주에 또 소개했던 빌 바이올라의 영상 작업인데요. observance라고 하는 의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종교적인 의식을 치르는 것들 이걸 observance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장면은 뭘로 보이세요, 여러분? 참혹한 광경. 네? 참혹하고 슬픈 광경. 참혹하고 슬픈 광경을 보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강의 준비를 할 때는 이 촛불 사고 같은 것들이 염두에 두진 않았었는데 사실 우리 지금 한국 사회에 지금 사실 모르겠어요. 이제 사고가 진행 중인 상태여가지고 이게 여파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전에도 뉴스 보면서 이 상처와 이 재난의 어떤 여파는 굉장히 크겠구나. 일본의 쓰나미만큼이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강력하게 우리 한국 사회를 흔들 겁니다, 분명히. 근데 지금 이 영상 작업은요, 빌 바이올라가 언제 한 거냐면 2004년이잖아요. 여러분,
미국의 그 뉴욕의 월드 트레이드 센터 네, 911이라고 하죠. 그게 언제 터졌는지 아십니까? 2002년 9월 11일. 그리고 빌 바이올러 제목에다 붙이진 않았지만 옵저번스는 그 9.11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그런 어떤 거를 가지고 만든 영상 작업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영상을 잠깐 보실래요? 작품이 영상이기 때문에 영상을 잠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옆에 저거까지 다 내려야지만 잘 보여요. 전시장 영상이기 때문에 소음은 그 전시장 걷는 사람들의 영상이에요. 아니 소리예요. 딱 요 정도 속도로 이 작품은 비디오 작업은 되는데 지난주에 봤던 빌 바이올라의 작품에서도 그 작업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스피드예요. 속도. 굉장히 느리게 이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해서 어떠냐면 인간의 어떤 감정 변화 같은 거, 신체적인 그 움직임 같은 거를 아주 우리가 현미경을 들여다보듯이 보게 해주는 게 바로 이 빌 바이올라의 작품이거든요.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옵서번스 이 작품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오늘 우리가 굉장히 많은 화두로 삼았던 인물, 감정, 그리고 그것들의 어떤 표현들, 표현할 수 없는 것들, 뭐 랩 표현 이런 것들에서 지금 한국 사회가 이제 어제 오늘 새벽까지 일어난 그 속초 강릉 그 산불로 우리가 앞으로 감당해야 될 어떤 감정적인 상태라든가 경제적인 어떤 손실이라든가는 진짜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실제적으로 이렇게 감당해 나갈 텐데 예술가들은 예술가들이 이런 어떤 굉장히 한 공동체를 뒤흔드는 커다란 재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어떤 방식으로든 작업을 하게 돼요. 미술을. 그죠? 그게 사실은 미술의 기능이기도 하고 아까 우리 눈물 얘기도 했었지만 근데 그런 식으로 봤을 때 미국 사회를 강타했던 911 사건을 이 빌 바이올라가 다루는 방식을 보면 어떠냐면 무슨 묘사를 하고 슬픔을 막 눈물을 막 흩뿌리고 대성통곡을 하고 아니면 그 사고의 그 사건 테러의 장면을 막 지금도 여러분 인터넷 검색해보세요. 엄청나게 많은 그 영상들이 있어요. 그 월트레이드 센터를 비행기가 뚫고 들어가는 근데 그런 거 하나도 보여주지 않으면서 아주 깊은 내면의 슬픔? 고통? 뭔가 그 모두 감정적으로 공감하는 것 같은 것들을 보여주죠. 근데 이 빌 바이올라의 작업은 상당히 세련되고 은유적인 방식으로 집단의 어떤 고통과 슬픔과 비애를 눈물 한 방울 보여주지 않지만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저 작품을 보면서 물론 설명을 들어야지 또 더 큰 그 감동과 어떤 여러분이 그런 걸 느끼겠지만 저 작품의 비디오 자체가 저 사람들이 보여주는 이 표정이 우리한테 이런 공감을 불러일으키죠. 아까 말씀드린 비언어적 사회적 대화 형태 같은 거라고 말할 수 있겠죠. 눈물이 아니라. 자, 시간이 좀 많이 돼서 근데 사실은 여러분 오늘 제가 다 하려고 했던 건 이런 내용들이 아직 있었어요. 근데 오늘 다 못했네요. 근데 요 내용들을 다음 주에 좀 더 이어서 뒷시간을 다음 주에 할 건데 오늘 이 내용들 여러분 뇌에 대해서 좀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실제로? 메모리를 좀 알고 싶고 그러지 않으세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 내과학적인 그 부분들 우리를 이해하는 그래서 결국은 저는 이 강의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거 관련해서 심리도 알고 신체도 아는 그런 것들을 다음 주에 더 이어서 하겠습니다. 뒷시간으로 일단은 다음 주
다음 주에 저 D샵까지 넘어갈 수 있으면 넘어가는데 이걸 좀 더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네. 그러면 이렇게 하고요. 지금 5분이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 5분 정도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오늘 들으신 내용들, 오늘 수업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언어로, 여러분의 어떤 그 추론으로 한번 이야기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실래요? 하고 싶으신 얘기. 아까 빌 바이올라라든가 짐 다인의 그림을 보고 얘기하시면 굉장히 좋던데요. 그 얘기 하셨던 분들 일단은 기회가 없어요. 얘기 안 하신 분들이 하세요. 네, 오늘 뭐 다른 내용에 대해서 특별히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내용 있으세요? 카라파조의 그 나르시스를 봤을 때 나르시스. 네, 그걸 제일 처음에 제가 부분은 저는 반대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냥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이거를 봤을 때 나는 그 미소년 시절의 그 모습을 계속 떠오르면서 어떤 자아 조치 같은 거를 하지 않고 반대적으로 그린 거에 대해서 저는 그게 더 새로웠고 과연 그걸 보면서 그 미소년은 무엇을 생각했을까? 그 작가가 그린 사람이 그러니까 교수님께서는 이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나이 듦에 대한 공포들에 대한 거를 말씀하셨지만 진짜 작가가 말하고 싶었던 거는 정말 뭐였을까? 그런 그게 제일 많이 나왔어요. 네네. 되게 흥미로운 말씀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그런 얘기 있죠. 자꾸 우리는 그림을 보면서 진짜 의미가 뭔지를 찾아보고 싶어요. 저분의 태도에 아직 그게 있죠. 진짜 카라바치오는 진짜 왜 그랬을까? 이거. 정말 의미가 뭘까? 근데 그 부분은 누구도 모르고요. 심지어는 카라바치오조차가 결정돼 있지 않았을 거라는 게 이제 미술 이론가들의 입장입니다. 근데 되게 흥미로운 얘기 하셨는데 여러분 지금 저분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우리가 거울을 보는 통념인 것 같아요. 뭐냐면 카라바치오는 젊은 내가 앞으로 늙어갈 나를 컨선하고 걱정하는 어떤 이미지처럼 그려놨는데 우리 거울 보면서 젊은 나를 계속 보려고 하죠. 더 젊었을 때 나를. 그 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통념, 경험적 통념하고 지금 카라바치오가 그린 그림은 좀 반대적인 차원에서 볼 수도 있겠다. 재밌는 포인트입니다. 네. 다음, 시선을 피하지 마시고요. 네. 너무 어려웠어요. 네. 네. 그래도 뭔가 얘기하시고 싶으신 거 없으세요? 정리가 안 됐어요? 어떡하죠? 저는 뇌는 믿지 않는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어느 순간에 이렇게 우리가 그러면 믿지. 뇌는 뇌 자체를 믿지 않는다고 내가 현재라가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 새로운 것을 중요하다. 새로운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새로운 또 감각으로 왔어요. 새로운 느낌으로 왔어요. 믿지 않는다는 것만 제가 고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새로운 걸 자꾸 좋아한다니까 또 그렇겠구나. 오늘 공부하신 게 바로 새로운 거예요. 네. 근데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뇌과학에서는 브레인 사이언스에서는 뇌가 늙지 않는다고 보지 않아요. 실제로 생물학적으로 뇌는요 늙습니다. 그 뭐냐면 하루에도 우리는 계속 늙고 근데 늙지 않는다는 의미를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알아요. 뭐냐면 우리는 인간의 이 소위 뇌세포가요 하루에도 굉장히 많은 양이 죽어요. 근데 또 하루에도 굉장히 많은 양이 새로 만들어집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근데 이게 만들어지고 사라지고 하는 걸 봤을 때는 왜 뇌는 늙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의도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뇌는 왜 늙냐면 이 소실되는 세포하고 뉴런하고 새로 만들어지는 뉴런 간의 비율들이 이제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이게 중요한데 오늘 수업에 이제 대미일 것 같은데 새로운 걸 좋아한다는 게 뇌는 그래서 영원히 새로운 걸 추구하는 젊은 뇌를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실제로는 어떠냐면 생활 속에서 우리는 어떠냐면
새로운 거 싫어해요. 생각보다. 새로운 일, 새로운 어떤 예측하지 못했던 뭔가가 오늘 뭔가 새로 딱 터진다 그러면 아주 싫어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호기심? 아, 됐어. 나 어제하고 오늘 똑같았으면 좋겠어. 갑자기 예측 불가능한 무슨 일이 터지는 게 너무 싫어. 스트레스야. 이러지 않으세요? 무슨 전화 한 통만 걸려와도 아주 스트레스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그렇게 보면, 그리고 우리는 뭐 제가 나이가 좀 있는 분들하고 수업을 하니까 편하게 말씀드리지만, 내가 옛날에 해봐서 아는데 이런 말도 많이 하게 돼요. 이제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판단의 기준 같은 게 되게 이렇게 많아졌어요. 그 기준으로 다른 사람도 보고 다른 일들도 평가하지 않습니까? 과감하게 사실은.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부지불식간에 그렇게 하게 되죠. 그러니까 말끝마다 내가 더 잘하는데 뭐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너 그렇게 하지 말랬잖아 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의식적인 차원에서는 고정관념에 그리고 편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새로운 거를 추구하려고 하면 이게 어떻게 돼요? 상대성이 발생하죠. 상대적이 되고 그 상대적인 걸 가지고서 유연한 사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그만큼 우리가 기꺼이 그렇게 되냐면 그렇진 않아요. 오히려 약간 보수적이 되죠. 나이가 들면 점점. 내가 그러니까 보수적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익숙한 거, 내가 이전에 경험했던 거 대로 하고 싶어 하는 게 더 많죠. 내가 다음 주에 이런 얘기 더 할 겁니다. 네. 조금 어렵다고 하시지만 사실은 그 많은 내용들을 흡수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아니에요? 계속 자기를 부정하지 마세요. 자기 뇌나 의식으로 지금 굉장히 뭔가 신선해지고 있는데 그 고정관념이 이런 거 나는 몰라 이해할 수 없어 이러시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요. 자, 3시가 돼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